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이 다음 달 21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립니다. 양국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조 방안과 경제, 통상 등 협력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대북전단 금지법이 시행된 뒤 처음으로 탈북단체가 북한에 전단지 50만 장을 날려보냈습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25일부터 대북전단 50만 장과 소책자 500건 등을 날려보냈다고 밝혔고, 통일부는 사실 확인 이후 법에 따라 대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의원총회에서 투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잠시 뒤 새 원내대표를 발표합니다. 올해 당대표 선출을 앞둔 민주당은 문자폭탄 등 강성 지지층을 둘러싼 내홍에 휩싸였습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66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확산세 차단을 위해서 수도권 2단계와 비수도권 1.5단계의 사회적 거리 두기와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3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산업 생산과 소비가 모두 늘면서 경기 회복세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3월 산업 생산은 2월보다 0.8% 늘어 2달 연속 증가했고, 소비는 2.3% 늘어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자사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발표한 남양유업에 대해서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식약처의 고발에 따라 경찰은 내부 문건과 PC 자료를 확보해서 남양유업의 광고 경위 등에 조사할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30일 뉴스앤 이슈 김정아 앵커의 휴가로 오늘 하루 제가 대신 진행합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다음 달 21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립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한미 정상의 첫 대면입니다. 청와대는 코로나 상황에 조기에 개최되는 이번 회담이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차정윤 기자. 네, 청와대 춘추관입니다. 네, 코로나19의 국내 유입 뒤 문 대통령의 첫 해외 순방입니다. 자세한 정상회담 일정부터 들어볼까요? 네, 청와대와 백악관은 앞서 9시 10분쯤 한미 정상의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양국은 5월 하순으로 대략적인 회담의 시기만 정해두고 구체적인 날짜를 조율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미국 현지 시각 5월 21일로 날짜가 정해진 겁니다. 청와대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면 정상회담이 조기에 개최되는 것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양 정상이 이번 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고 포괄적이고 호혜적인 협력 관계를 확대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네, 이번 정상회담의 테이블에 오를 구체적인 의제도 발표됐습니까? 네, 아직입니다. 구체적인 의제는 아직 조율하고 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일단 미리 짚어보자면 무엇보다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한 양국의 협력과 이를 위한 대북 정책의 조율이 핵심일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7일 판문점 선언 3주년을 맞아서 한미 정상회담이 대북 정책을 긴밀히 조율하고 발전적으로 나아갈 방향을 정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수급 문제도 주요 의제로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을 백신 생산 허브국으로 만드는 방안도 의제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청와대는 코로나19 대응 협력이 논의 주제에는 있지만 세부적인 것은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한미 양국은 한미일 삼각 동맹을 위한 한일 관계 복원과 미중 무역 갈등 등 다양하고 민감한 현안도 얽혀 있는데요. 한반도 주변국과의 관계 문제도 심도 있게 논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오늘 아침 문 대통령이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이번 이 한미 정상회담 일정 확정에 영향도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오늘 오전 9시 종로구 보건소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앞서 지난 3월 23일 1차 접종 당시 담당했던 간호사가 이번에도 문 대통령 부부의 접종을 맡았습니다. 원래 5월 중순에 2차 접종 일정이 잡혀 있었지만 다소 앞당겨진 건데요. 청와대는 최근 문 대통령의 방미 일정이 구체화되고 출국 전에 충분한 항체 형성 기간, 즉 2주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 만큼 접종 시기를 당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YTN 차정윤입니다.
야권 통합과 정권 교체라는 무거운 과제를 짊어질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가 오늘 선출됩니다. 새 당 지도부 선출을 앞둔 민주당은 문자 폭탄 등 강성 지지층을 둘러싼 내홍에 휩싸였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경국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 그간 후보들이 치열한 경쟁을 펼쳐왔는데 오늘 투표를 통해서 새 원내대표가 정해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간 4선의 권성동, 김기현 의원, 3선의 김태흠, 유이동 의원이 경쟁해왔는데요. 국민의힘은 오전 10시부터 새 원내대표를 뽑기 위한 의원총회를 진행 중입니다. 아직은 후보들 간의 질의가 진행 중이고 곧 투표가 시작될 예정인데요. 이 정오를 조금 넘어서 결과가 나올 예정인데 4파전으로 치러져서 첫 투표에서는 과반 득표자가 나오기 어려운 만큼 1, 2위 후보가 결선 투표를 치르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과정에서 후보 간 치열한 수싸움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앞서 진행된 합동토론회에서 후보들은 자신이 정권 탈환의 적임자임을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중요 현안을 선제적으로 다뤄서 늘 끌려다니는 그런 인상을 준 뒷북 야당 탈피하겠습니다. 민심이 국민의 힘을 주목하도록 변화의 강력한 사인을 보내야 합니다. 저를 변화의 불쏘시개로 사용해 주십시오. 개파로부터 자유롭고 그리고 비토층이 거의 없는 사람 그리고 패권을 지향하지 않는 사람 바로 저 김건희가 적임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경 지지층을 의식해 과거의 단절을 거부하거나 혁신을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겠습니다. 네, 오늘 투표에서는 국민의힘 현역 의원 비중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초선 의원들의 표심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뽑히게 될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 숙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오는 6월 전당대회를 잘 준비해서 차기 지도부를 구성해야 하고요. 또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으로 불거진 도로 한국당 논란 수습과 영남 꼰대당 이미지 탈피를 통해 대선 전에 민심 이탈을 막는 것도 중요한 임무입니다. 민주당과 법사위원장 자리를 포함해 상임위원장 재배분 협상에 나서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습니다. 또 한창 논의가 진행 중인 국민의당과의 야권 통합 문제도 새 지도부의 몫인데요. 통합에는 뜻이 모였지만 국민의힘이 바라는 흡수 통합이냐, 국민의당이 원하는 당대당 합당이냐를 두고 논의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번엔 민주당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새 지도부 선출이 코앞인데요. 내부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것 같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차기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불과 이틀 앞두고 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당이 하나로 똘똘 뭉쳐야 할 시기인데 되레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앞서 재보궐선거에서 차가운 민심을 확인한 뒤에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조국 사태에 대한 반성과 쇄신 요구가 터져나왔는데요. 하지만 친문 강성 지지층이 이들을 비판하는 문자 폭탄을 보내 결국 목소리는 사그라지고 말았습니다. 이 강성 지지층을 둘러싼 민주당 내부 갈등이 아직 정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당내 비주류로 분류되는 조응천 의원이 어제 문자폭탄 내용을 직접 언급하며 일부 강성 지지층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 당신이 쓰레기라는 것을 알리고 싶었다면 성공입니다. 축하합니다. 강성 지지층들이 너무나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기 때문에 70만 명의 목소리가 이 2,000명에 다 묻혀버리는 거죠. 네, 하지만 적극적인 의사표시는 권장돼야 하고 선출직으로서 감당해야 할 일이라는 비판도 터져나왔는데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문자폭탄이라고 불리는 그런 의사표현들과도 마주쳐야 되는 거고 네.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무조건 비난만 한다고 뭔가 풀리거나 그런 건 아니다. 네, 윤호중 원내대표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적극적인 의사표현이 잘못은 아니라면서도 의견이 다르면 적으로 간주하는 문화에선 벗어나야 한다고 물러섰습니다. 이 재보선 참패로 떠오른 민심과 당심의 괴리가 민주당의 발목을 잡는 모양새입니다. 조응천 의원이 10명에서 20명의 쇄신파 모임을 결성하겠다는 뜻까지 밝히면서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인데요. 모레 전당대회를 통해 뽑힐 새 지도부에게도 크나큰 부담으로 남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60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어제 하루 국내 확진자가 661명 추가돼 누적 12만 2,007명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외 유입을 뺀 지역 발생은 642명으로 이 가운데 수도권에서만 35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비수도권 지역을 보면 울산 60명, 경남 37명 등 경남권의 합계가 128명에 달했고 대전 31명, 경북 27명 등을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3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홍 총리 대행은 또 다음 달에는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부처님 오신 날 등이 있어서 감염 확산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며 지난 일주일 동안 시행했던 특별 방역 주간을 한 주 더 연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는 어제부터 시중에 판매가 시작됐습니다. 이 약국이나 온라인에서도 살 수 있게 됐고 또 기숙사나 운동부가 있는 서울 일부 학교에서는 이 검사 키트가 시범적으로 도입되기도 했는데요. 다만 방역당국은 이 키트를 보조적인 수단으로만 사용해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다연 기자. 네, 서울 종로의 약국에 나와 있습니다. 네, 어제부터 시중 판매가 시작은 됐는데 막상 약국 가보면 아직 입고되지 않았다 이런 설명을 듣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제가 나와 있는 약국은 오늘 아침 자가검사 키트가 입고돼서 저도 중계 직전에 이렇게 키트를 직접 사봤습니다. 가격은 한 개에 16,000원이었고요. 한 개에 검사 2회 분량이 들어있습니다. 안에는 이렇게 멸균 면봉과 검사 기기, 시약통 등이 들어있는데요. 검사 전에는 반드시 손을 깨끗하게 씻어야 하고 1시간 전부터는 코를 풀지 말아야 합니다. 검사는 콧물이 묻은 면봉을 시약통에 넣고 휘저은 뒤 검사 기기에 4방울 정도 떨어뜨리면 되는데요. 빠르면 15분 만에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키트에 붉은색 2줄이 나타나면 양성, 1줄만 나오면 음성입니다. 양성이 나오면 사용한 키트를 밀봉한 뒤 선별진료소 등 검사 기관에 제출해 의료 폐기물로 처리해야 하고 PCR 검사도 따로 받아야 합니다. 음성이 나온 키트는 비닐에 밀봉해 폐기하면 됩니다. 검사 후에는 이 폐기와 환기, 손 씻기 등이 필수적입니다. 방역당국은 자가검사 키트를 어디까지나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해달라고 당부하고 있는데요. 사용 방법이나 환경에 따라 가짜 음성 혹은 가짜 양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키트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특정 단백질에 반응하는 방식이라 바이러스 양이 적은 무증상자나 초기 환자는 걸러내지 못할 수도 있는 데다 또 반대로 사용 시 반응 시간을 초과하거나 검사 물품이 오염된 경우 가짜 양성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자가검사 키트는 지난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건부 허가를 받은 지 엿새 만인 어제부터 본격 판매가 시작됐는데요. 돌아다녀 보니 아직 키트가 입고되지 않은 약국도 꽤 많았습니다. 약국 관계자들은 다음 주쯤 키트가 차례로 들어올 것 같다고 설명했는데요. 당장 다음 달부터는 100명 이상이 기숙생활을 하는 서울의 학교 20여 곳에 키트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종로의 한 약국에서 YTN 김다연입니다. 전국에서 최소 한 차례 이상 코로나 백신을 맞은 사람이 300만 명을 넘겼습니다. 5월이 되기 전 달성하겠다던 목표를 넘긴 건데요. 자세한 내용 예방접종센터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현우 기자. 네, 서울 마포구 예방접종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네, 정부가 백신 접종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오늘도 예방접종이 진행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점심시간이라서 꽤나 예방접종센터가 한산한 편인데요. 오늘 마포구에서 코로나19 백신, 그러니까 화이자 백신을 접종받으시는 75살 이상 어르신의 숫자는 모두 620여 명입니다. 이분들은 모두 다 1차 접종을 받게 되시는 분들인데요. 아무래도 백신에 대한 우려도 큰 만큼 부작용을 걱정하시는 어르신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장에서 구청장님 한번 모셔보고서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청장님 나와주셨습니다. 구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마포구청장 유동준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르신들 부작용 우려도 좀 큰 편입니다. 접종률에 감소한다거나 그러한 변화가 있으셨는지 설명 한번 부탁드려봅니다. 네, 백신 접종 부작용 우려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포구는 원활하게 계획대로 접종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우리 마포구는 만여 분이 접종을 하셨고요.
75세 이상 어르신들은 동주민센터에서 전화로 날짜와 시간을 예약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어르신들 접종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르신들의 경우엔 사후 관리가 특별히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설명도 해주세요. 네, 일단 예방접종센터에 오시면 의사 선생님들의 예진을 통해서 15분 또는 30분 정도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해드리고 있고요. 모니터에서 본인의 이름이 뜨면 그때 귀가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동주민센터에서 7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혼자 사시는 분을 위해서 하루에 한 번 3일 동안 안심할 수 있도록 체크를 저희가 다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예방접종을 맞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구청에서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구청장님 모시고 한번 말씀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화이자 백신의 경우에는 이번 달부터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는 지난 2월부터 계속해서 접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접종 인원은 1차 접종을 기준으로 오늘 305만 명이 됐는데요. 보건당국은 백신 접종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100만 명까지 접종할 때까지는 39일, 200만 명까지는 17일, 그리고 이번에 100만 명이 추가될 때는 일주일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설명합니다. 정부는 접종 속도에 박차를 가해서 이번 상반기까지 1,200만 명에 대해 1차 백신 접종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우선 백신 낭비분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비 명단을 마련하기로 했는데 예약한 접종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준비해 놓은 백신은 폐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급히 연락해서 맞을 수 있는 대상자 명단을 미리 짜둔다는 겁니다. 갈수록 접종 대상과 기관이 느는 만큼 예방접종 추진단은 개인이 직접 접종 장소와 일정을 잡을 수 있는 콜센터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마포구에 있는 예방접종센터에서 YTN 정현우입니다. 자사 제품이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발표한 남양유업에 대해서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식약처가 고발한 지 2주 만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지환 기자. 네, 서울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압수수색은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제 뒤로 보이는 본사에 도착한 건 오전 9시 반쯤입니다. 본사와 연구소에서 압수수색에 들어간 건데요. 먼저 본사에서는 홍보전략실, 재무회계부서, 그리고 전산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세종연구소에서는 연구개발실 등 모두 6곳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에 동원된 수사관은 30여 명입니다. 경찰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고발한 사건에 대한 압수수색이라고 밝혔는데요. 남양유업의 내부 문건과 PC 자료를 확보할 방침입니다. 앞서 남양유업은 지난 13일 심포지엄을 열고 자사 발효유 제품이 코로나19 억제 효과 연구에서 77.8% 저감 효과를 보였다고 발표했습니다. 동물 시험이나 임상 시험 등을 거치지 않아서 곧장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식약처는 심포지엄의 연구 발표 내용과 남양유업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순수 학술 목적을 넘어 남양유업이 사실상 제품 홍보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지난 15일 식품표시 광고법 위반 혐의로 남양유업을 고발했는데요. 식약처 결정에 따라 세종시는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영업정지 2개월 행정처분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사전 통보하기도 했습니다. 여론의 문매와 함께 행정처분까지 받자 남양유업은 입장문을 내고 소비자에게 사과했지만 결국 강제 수사를 피하지는 못한 건데요.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남양유업이 자사 제품을 광고하게 된 경위와 허위 광고 의도가 있었는지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 앞에서 YTN 김지환입니다.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이 시행된 뒤 처음으로 탈북단체가 전단 살포를 강행했습니다. 통일부는 법 개정 취지에 맞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안윤학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대북전단 금지법이 시행된 지 한 달째인데요. 첫 위반 사례가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탈북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북한을 향해 전단지를 살포한 건 지난 25일과 29일 사이입니다. 비무장지대와 인접한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 장과 소책자 500권, $1 지폐 5,000장을 북한으로 날려보냈습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현 정부가 대북전단 금지법이란 최악의 법을 조작해 국민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북한 인민의 자유해방을 위해 투쟁하는 탈북자들을 가혹하게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징역형을 살더라도 헐벗고 굶주린 북한 동포들에게 사실과 진실을 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북전단 금지법 시행 이후 북한으로 전단을 날려보냈다고 밝힌 단체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전단 살포는 미국 내 대북인권단체인 북한자유연합의 수젠솔티 회장이 후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대북전단 금지법 입법 취지에 맞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차덕철 통일부 부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대북전단 금지법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법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현재 경찰과 군 등 유관기관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달 30일 시행된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나 대북 확성기 방송 등을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안윤학입니다. 3월 국내 생산과 소비가 모두 증가하면서 2달 연속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로나19 충격이 점차 완화하며 경기 회복 흐름이 확대하는 양상입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국내 생산과 소비는 전월보다 각각 0.8%, 2.3%씩 증가했습니다. 전 산업 생산은 2월 반등한 뒤 2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고 소비는 지난해 8월 이후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설비 투자는 전월과 비슷했고 토목공사 증가로 건설 투자는 소폭 늘어났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따져보면 제조업 생산은 차량용 반도체 부족 사태 여파 등으로 소폭 감소한 반면 서비스업 생산은 증가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았던 음식, 숙박업 생산이 8.1% 늘어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효과를 톡톡히 봤습니다. 대면 서비스업의 활기는 소비로도 이어졌습니다. 따뜻해진 봄 날씨 속에 바깥 활동이 늘면서 옷과 화장품 판매가 크게 늘었고 백화점과 대형마트 역시 판매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이처럼 우리 경제는 1분기 들어 생산과 소비, 설비 투자가 모두 늘며 회복 흐름에 탄력을 받는 모습입니다. 주요 지표들이 대부분 전월에 비해 개선된 모습을 보였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경기 회복세가 좀 더 확대된 모습을 보였다고 그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역시 전월보다 0.5포인트 상승했고 앞으로의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0.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첫 의회 연설에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미국과 세계 안보의 위협이라며 강력한 억지력과 외교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미국과 세계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법으로는 강력한 억지력과 함께 외교를 거론했습니다. We're going to be working closely with our allies to address the threats posed by both of these countries through diplomacy as well as stern deterrence. 이와 관련해 미국 국방정보국은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시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발을 정당화할 명분으로 미국의 압박이나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내세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속내는 한국과 미국을 상대로 외교적 입지를 넓히려는 전략이라는 겁니다. Pyongyang did not abandon its nuclear long-range missile test programs as it pursued diplomatic engagement to soften international support for sanctions. 구체적으로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포함해 각종 탄도미사일과 다연장 로켓 발사 등을 거론했습니다. 국방정보국은 또 북한이 수천 톤에 달하는 화학전 프로그램을 보유해 다양한 무기로 변형해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북한도 코로나19 탓에 취약한 경제가 더 나빠져 군사력 약화를 겪을 수밖에 없었지만 대부분 기능은 수행할 정도여서 도발은 언제든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다음 주 영국에서 미국과 일본 등 주요 7개국 외교장관 회의가 열립니다. 우리 장관도 초청돼서 처음으로 참석을 하는데요. 그동안 통화조차 없었던 한일 외교수장의 첫 회동이 성사될지 주목됩니다. 이교준 기자입니다. 다음 달 4일부터 이틀간 영국 런던에서 G7 외교개발 장관회의가 열립니다. 오는 6월 G7 정상회의 준비를 위해서입니다. 이번 회의에는 미국과 독일 등 주요 7개국 이외에 우리나라와 인도, 호주, 남아공, 아세안 의장국인 브루나이가 초청됐습니다. 의제로는 백신 보급을 비롯해 기후변화와 기아 문제 등이 중점 논의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백신 보급 등 국제 현안 해결에 중견 선도국으로 적극 참여할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정 장관은 보건 및 기후변화 등 국제 현안 해결을 위한 우리의 정책을 공유하고 중견 선도국으로서 오늘 6월 G7 정상회의에 대한 우리의 적극적인 기여 의지를 표명할 계획입니다. 이번 회의와 관련해 요미우리 신문은 한미일이 외교장관 회담을 여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회담이 성사되면 지난해 2월 이후 처음으로 한미일 외교장관이 만나고 정용 장관과 모테기 도시미스 일본 외무상의 첫 회동도 이뤄집니다. 정 장관은 취임 이후 모테기 외무상과 단 한 차례도 통화하지 못하고 있지만 언제 어디서든 만날 의향이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제가 가든지 또는 일본 외무상이 한국을 오든지 또는 제3지역에서 만나든지 언제든지 만날 용의가 있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리고. 한일 외교수장의 첫 상견례는 한일 관계의 해빙 신호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읍니다. 하지만 최근 한일 간 냉각기류를 고려할 때 한일 외교장관 회동이 성사될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네, 오늘의 정치권 소식 조상호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 부대변인,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를 선출합니다. 애초 12시쯤에는 1차 이제 투표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었는데 조금 늦어지는 것 같아요. 이 현장에서 소식 들어오는 대로 바로 연결을 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아무래도 당내에 있으니까 먼저 여쭤볼게요. 지금 4파전입니다. 각기의 결과가 잠시 뒤에 이제 나오겠지만 지금으로선 가장 당내에서 좀 유력해 보인다. 누굴 꼽을 수 있을까요? 네 분 다 훌륭하시고 다 특장이 있으신 분입니다만 네. 그리고 또 특히나 이제 당대표 선거와 달리 원내대표 선거는 국회의원 개개인이 한 표씩 행사하는 것이어서요. 그렇죠. 사실 뚜껑을 열어보기 전에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내 전반적인 여론은 권성동 의원과 김기현 의원이 좀 앞서가지 않느냐. 그래서 이강 구도에 이제 두 분이 추격하는 그런 양상이 이강 이중 정도로 그렇습니다. 보고 있다. 그래서 권성동, 김기현 두 분이 1차 투표에서 만약에 과반수가 안 날 경우에 1, 2위를 하게 되면 결선 투표에 갔을 때 결국 3위, 4위 표로 밀어줬던 그 국회의원들의 표가 결국 1, 2위 중에서 누구한테 쏠릴 것인가 그게 아마 마지막에 승부를 가리는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네 후보가 모두 조금씩 결이 다르지만 또 그 안에서도 좀 비슷한 분들이 있고 하니까 아마 그게 최종 투표로 갔을 때 이제 어느 쪽으로 표가 몰릴 것이냐 이런 부분이 아마 어느 정도 합의가 됐을 거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네. 자, 이번에 이 국민의힘 원내 사령탑 선출 이 당대표 아무래도 선거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이 당내 이제 투톱이 다 같은 그렇습니다. 지역 출신이면 좀 그렇지 않냐 이런 의견도 있고 상관없다 이런 얘기도 있고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게 아무래도 이제 심정적 영향을 미치죠. 그러니까 원내대표 선거를 먼저 오늘 뽑게 되는데 김기현 후보도 굉장히 이강의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만 영남 출신이고 근데 지금 6월 초에 있을 당대표 선거에는 지금 주호영 전 원내대표가 또 도전 의사를 밝히고 있어서 그렇죠. 만약에 투톱 그러니까 원내대표와 당대표가 다 영남 출신이라고 하면 애초에 초선 의원들이 이번에 한번 발표한 것처럼 영남당 이미지에 대해서 좀 부정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역 색깔을 벗어나보자. 그래서 만약에 원내대표로 김기현 후보가 되면 당대표의 주호영 전 원내대표가 나오는 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좀 영향을 받게 될 거고요. 주호영 원내대표 때문에 역으로 김기현 후보가 원내대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기류가 또 이렇게 생기기는 또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초선들의 향배인데요. 왜냐하면 국회의원들 한 표씩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초선들이 지금 55명인가로 제가 56명을 알고 있는데 이분들 표가 사실은 그 모임으로 치면 가장 그 단일한 표는 제일 높은 비율을 갖고 있습니다. 절반을 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초선들 한 표 한 표가 과연 어떤 후보에게 갈지 그게 아마 승패를 가늠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여당 쪽에서도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텐데 사실 야당 원내대표 선거가 뭐 국정과 굉장히 밀접합니다. 왜냐하면 뭐 여당이 의회 파트너고 그러니까 여당에 대한 관계 설정을 어디에 방점을 두느냐, 뭐 투쟁이냐, 협상이냐, 협치냐 이런 부분을 굉장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자 지금 여당에서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뭐 좀 합리적인 분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합리적인 뭐 분, 예. 지금 나오신 분들 중에는 그래도 뭐 좀 강성이라고 분류할 만한 분은 뭐 김태흠 의원 정도 그 외에는 나름 다 어느 정도 얘기가 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앞에 이제 이 강의 거기 뭐 김기현 의원이라든가 뭐 권성동 의원이라든가 아무래도 선수도 이제 그분들은 사선씩 하시니까 그분들이라고 하면 뭐 원내대표 되시고 잘 협의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쟁점이 이 법사위원장 문제, 뭐 여당이 어제 박광온 의원을 국회 이제 법사위원장 신임 법사위원장으로 내정을 했는데 원래는 어제 본회의에서 이제 표결이 될 예정이었는데 박병석 국회의장이 좀 중재를 해서 5월 달로 표결을 미뤘습니다. 이거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사실은 뭐 이제 원내대표가 이제 바로 바뀌는데 지금 그 자리에서 바로 그냥 신임 상임위원장을 뽑는 것 자체가 결례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선거를 야당이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하는 건 좀 결례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이제 앞으로 계속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되는 관계를 설정해야 되는데 딱 그 직전에 뭐 하루 이틀 전에 제일 이렇게 이제 민감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상임위원장 중에 법사위원장을 그냥 밀어붙이기식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좀 결례이거나 또 약간 거부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야당에 대한 어떤 예의 차원에서 배려한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여야가 이 법사위원장을 두고 의견이 굉장히 갈리는 상황입니다. 사실 뭐 지금 야당에서는 관례상 그동안 이번 이제 21대 국회를 제외하고는 항상 야당이 맡았기 때문에 야당이 가져와야 된다는 입장이고 반면 여당은 그건 아니다. 왜냐하면 이미 원구성 협상이 끝났는데 그걸 왜 다시 해야 되냐. 이 부분 어떻게 좀 풀어가야 되냐. 이게 이제 다시 시계를 1년 전 지난해 돌려야 되는데요. 21대 국회 개원 협상 때 사실 개원 협상도 법에 명시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뭐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국회법대로 하면 그냥 상임위원장이든 의장단이든 그냥 본회의에서 제적 가반 출석형 가반 표결로 그냥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개원 협상은 매 그 회기가 열릴 때마다 국회가 개원할 때마다 여야 간 협상을 해서 합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개원 협상의 정신이라는 것은 국회가 어차피 여야가 공정과 타협의 협치의 대상이기 때문에 여야가 의장단 몫, 그다음에 상임위원장 몫을 일단 배분을 하고 또 소수당도 이제 배려를 하지 않습니까? 배분한 다음에 각 당에서 자당의 어떤 후보를 선출을 먼저 한 다음에 본회의에서는 사실 형식적으로 표결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해 깨지지 않았습니까? 그 개원 협상이 결렬된 가장 큰 이유는 말씀하신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국민의힘은 관례대로 야당이 맡아야 된다는 것이었고 민주당은 그게 아니다라고 하다가 결국은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제 모든 걸 결렬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상임위원장을 전부 지금 민주당이 독식을 한 상황이어서 1년 전 일은 1년 전 일이고 이제 저희들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번에 법사위원장이 이제 운영위원장으로 이제 바뀌게 되면서 공석이 됐으니 1년 전에 여야 간의 협치의 정신이 좀 손상됐던 그걸 좀 정상화시키는 의미에서 그러면 법사위원장이라는 공석 자리를 다시 선출하는 그 과정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개원 협상을 해보는 것도 국회를 정상화하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왜냐하면 지금 국회 부의장도 한석이 지금 공석이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원 협상을 지난해 실패했던 개원 협상을 이번에 법사위원장 재선출이라는 모멘텀을 이용해서 한 번 더 다시 해보자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오늘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임 원내대표하고 이미 선출된 윤호중 원내대표가 이제 그 부분을 놓고 조금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좀 얻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게 법사위원장은 이제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174석을 갖고 있고요. 이제 총선에서의 민심은 그보다 좀 더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실상 어떤 입법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자리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법사위원장의 어떤 자구심사권을 활용한 그 권한남용 이 부분을 아예 제도적으로 제거하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상임위원장과 같은 급수로 이렇게 처리를 하면 모를까? 그게 아니라면 법사위원장 자리를 양보하게 되면 사실상 정부 여당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러면 국민들은 생각하겠죠. 174석이나 갖고 있는 여당에서 힘이 없어서 못한다는 말을 계속 들어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그거는 책임 전체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지금 그러면 상임위원장 자리를 지금이라도 재조정할 수 있느냐. 뭐 예전에 그 국민의힘에서도 그 박순자 그 국토교통위원장이었나요?
그분이 당 내에서는 이미 합의해가지고 짧게 뭐 6개월인가 1년만 하기로 해놓고 1년이었던 것 같아요. 1년만 하기로 해놓고 그분이 안 물러나시는 거예요. 그런 사례가 있었죠. 예, 예. 근데 국회법에는 2년 임기가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현실적으로 물러나라 마라 원내대표도 할 수는 없는 일이에요. 근데 최대한 좀 이제 윤호중 원내대표가 정치력을 발휘해서 노력해가지고 어떻게 조정을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애초부터 법사위원장만 너무 고집할 게 아니라 중요 이른바 알짜 상임위원장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그 굉장히 좋은 대안들을 많이 제시해 줬는데 그런 부분을 그냥 일괄해서 안 받겠다 해버려 가지고 이게 지금 조정 가능한지는 솔직히 이렇게 확신이 안 드네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일부 상임위원장 자리는 뭐 재조정할 수 있겠지만 법사위원장만큼은 네. 좀 국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을 때 네네. 야당에 이렇게 관례라는 이름으로 넘겨주긴 좀 어렵다. 뭐 이렇게 관례도 보거든요. 그게 얼마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닙니다. 옛날 그 저기 아시다시피 군사정권 이전에는 독식제였어요. 우리도 미국처럼. 그러니까 그 다수 여당이 전부 그냥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는 구조였다가 이제 이른바 민주화가 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새로운 관례를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진행됐던 것이고. 예. 근데 그 중간 중간에도 예외는 있었습니다. 예외는 있어서 뭐 여전히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은 사례들도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관례라고 딱 집어서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한 말씀 드리면 네. 일단 그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제 지난해 개원 협상 때 이걸로 너무 강대강에 부딪혀서 사실은 그 안공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윤호중 의원도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이 됐고 오늘 이제 우리 국민의힘도 새로운 또 원내대표 선출이 되면 지난해 못됐던 개원 협상의 첫 출발인 여야 협치라는 차원에서 국회 부의장, 상임위원장, 이런 것들을 다시 배분을 하는 협상을 갖는 게 저는 기본적인 예의라고 봐요. 그러니까 네. 근데 이제 어제 불쑥 나온 게 윤호중 신임 원내대표가 재협상은 없다, 법사위원장도 없다, 그냥 표결로 붙인다 하면서 박광원 의원을 내정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 당연히 좀 무리하죠. 왜냐하면 오늘 또 원내대표 선출이 되는데 제가 볼 때 밀어붙일 땐 밀어붙이더라도 네. 상대 당의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되면 그 사람하고 그래도 대화는 한번 해보는 모양새는 갖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신임 원내대표가 오늘 선출되는데 어저께 내정을 했으니 국회 표결에 붙이겠다고 의장한테 회의 안건을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네. 박병석 의장이 오직했으면 5월 달에 넘기자 했겠습니까? 물론 밀어붙이면 가능하죠. 당연히 과반수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나 이제 여야의 협치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국회라는 게 법사위원장이 야당에 갖는 게 관례가 아니라고는 말씀할 수 있지만 민주화 이후에 대부분의 경우 야당에게 법사위원장을 맡겼던 건 뭐냐면 여당이 밀어붙일 수 있지만 야당의 최대한의 동의를 얻어내는 정치력을 발휘하는 제도적 장치로 그걸 관례화시켰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민주당한테 크게 뭐 기대하지는 않습니다만 최소한의 A를 갖추는 거하고 지난해 못했던 개원 협상에서의 이 갈등을 이번에는 조금 더 그 여야의 간에 좀 공정과 타협이 가능한 모양새를 좀 다시 좀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한번 기대해 본다는 거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사실 협상하다 보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상관이 없어요. 네. 그러나 그런 다시 한번 시도하는 협치의 모습들을 보고 싶다는 거죠. 저는 아까 조상호 대변인께서 얘기하신 그런 사실 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옥상옥 얘기가 많았잖아요. 네, 다 그렇습니다. 협의가 됐는데 법사위원장이 이제 강자를 놓으면 퇴짜를 놓으면 안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여야가 먼저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 좀 제거를 한 뒤에 원래 논의를 사실은 하면 어떨까요? 그 최초의 원성 협상을 할 때 민주당의 제안은 아니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법사위 현재 그런 옥상옥 같이 운영되는 그런 자구심사권의 남용 자체를 방지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동의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국 무산됐는데. 뭐 지금이라도 만약에 그런 개정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건 전형적으로 어차피 공석이니까 이제 새로 뽑아야 되는 상황에서 전형적으로 검토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항상 그 국민의힘에서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가 뭐 저기 여당에서 이 사법부를 장악해가지고 뭐 이렇게 정치적으로 막 악용한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사법부 장악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법사위원장이 꼭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그 법사위원장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그 권한남용 그 부분을 제거하는 거에 동의해 주시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주제를 좀 넘어가봐서 자 이번 새 이제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또 다른 과제가 바로 이 야권 대통합, 그래서 국민의당과의 합당 문제가 또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뭐 후보 네 분 얘기를 들어보면 다들 뭐 이제 자강론에 방점을 두고 뭐 합당 언젠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세부적으로는 조금씩 의견이 다른 것 같아요. 우선 뭐 국민의당과 국민의힘과의 합당 문제는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단일화 과정을 겪으면서 양당의 공감대는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의 대부분의 의원들도 결국 합당을 해야 되는 것이고 내년에 대선이 있고 또 정권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야권이 분열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공감대가 분명히 있는데 문제는 이제 오늘 이제 선출되는 신임 원내대표가 주관하에 이제 다음 6월 초에 당대회를 이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새로 선출되는 당 지도부가 6월 초에 이제 구성이 되는 건데 지금 대부분의 공감대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안철수 대표랑 만나서 합당의 원칙에는 합의를 했지만 합당의 방식, 합당의 시기, 합당의 수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그 협의를 하거나 또 합의할 수 있는 모양새가 이렇게 썩 바람직하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어 신임 원내대표가 다시 한번 논의를 이어간다든지 아니면 사실 신임 원내대표도 당대표를 뽑는 당대회 관리가 더 우선이기 때문에 새로 선출되는 신임 지도부에서 국민의당과의 합당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게 맞다라는 것이고요. 아마도 그 문제는 이제 국민의당 쪽에서 안철수 대표가 이야기하는 당대당의 요구 또는 합당이냐 통합이냐 문제죠. 합당에 대한 어떤 요구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또 약간의 이론이 있어요. 이게 뭐 큰 당하고 작은 당이라는 것을 뭐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지금 이번에 진행되는 합당론이라는 게 과거에 2020년에 총선 앞두고 자유한국당과 그다음에 전진 3.0과 그다음에 새로운 보수당과 국민의당 이런 기타 시민단체가 대통합하는 신설 합당식의 야권 통합과는 다른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그 국민의당 측에서 요구하는 합당의 요구와 방식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중론을 모아갈 것인지 이것도 신임 원내대표가 그리고 차기 당 지도부가 논의를 해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 부분 여쭤볼게요. 자, 조상호 대변인님, 네. 지금 뭐 유력 보수 진영 대권 주자로 꼽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두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국민의힘 내에서 김용판 의원이 이 윤 전 총장을 향해서 공개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사과를 요구했고 반면에 이제 당내에서는 지금 사과 요구할 때 아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이걸 상대당 입장에서 봤을 때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지금 그 대권 후보로 이제 그 영입을 열망하고 있는 그 윤석열 총장과 국민의힘이 가장 풀기 힘든 숙제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지금 그 사실은 뭐 누구는 또 그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뭐 이렇게 사면론 얘기 나오고 막 이러니까 보궐선거 승리하자마자 승리에 취해서 뭐 진짜 빛의 속도로 뭐 도로한국당이 됐다. 지금 국민의힘의 실책 중에 몇 가지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 여전히 이 당이 아직도 그 80%가 넘는 국민들이 강하게 열망해서 그때 당시에 부패한 권력을 응징하고자 했던 그 마음들을 담아내지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하고는 이제 윤석열 총장이 그 앞에 이제 선두에 서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검찰권을 지휘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화학적 결합이 정말 그러니까 이루어지기가 어렵겠구나.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특히 아직도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이른바 친박근혜계 의원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공천을 받았거나 그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 정치인들이 이런 문제를 어떻게 이제 앞으로 이제 풀어낼 수 있는지, 그리고 특히 윤석열 총장한테 사과를 요구했지만 윤석열 총장은 만약에 본인이 이걸 사과를 한다 그러면 본인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뭔가 국민들한테 본인이 내세우자 했던 공정의 메시지 자체가 다 무너지기 때문에 이걸 불가능한 걸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둘 사이에 과연 결합할 수 있는 건지, 영입이 가능한 건지, 윤석열 총장이 과연 영입돼 가지고 한국당과 국민의힘과 어떤 조화로운 메시지를 국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건지, 저는 그게 정말 의문입니다. 참 국민의힘 입장에서 뼈아픈 지적일 수도 있는데 이게 화학적 결합이 안 되고 또 과거 얘기, 사면론 얘기하고 이런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여당 쪽에서 가장 시나리오로 생각했던 부분일 텐데, 잠시만요. 지금 아까 원내대표 저희 이 투표 결과가 지금 이제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국회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7표. 기호 3번 김기현 후보 34표. 기호 4번 권성동 후보 20표. 이 경우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원내대표 선출 규정 제22조 제2항에 따라 결선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선 투표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선 투표는 1차 투표 최고 득표자인 김기현 후보, 그리고 차점 득표자인 김태형 후보, 이렇게 두 분을 대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태형이랑 누구였죠? 그럼 원내대표 선출 선거관리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네, 지금 현장 이 발언 듣고 오셨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일단 차점자가 이제 김태흠 의원이었고
됐고 그 기호 1번이었죠. 기호 1번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기호 1번 부분은 아마 막상 못 들어서 그럴 텐데 정확한 표수는 잠시 뒤에 정리가 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고 이제 기호 2번인 김기현 후보가 34표로 1차 투표에서 가장 많은 표를 차지했는데 이게 과반수를 차지해야 바로 이제 원내대표로 확정이 되는 거고 지금으로서는 이제 기호 2번 김기현 후보 그리고 차점자인 기호 1번 김태우 후보 두 사람이 잠시 뒤에 이제 다시 2차 투표를 거쳐서 최종 원내대표 확정이 된다는 내용 전해드렸습니다. 내용은 또 들어오는 대로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방금 말씀 이어가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확적 결합이 안 되는 상황이 여당이 가장 바라는 시나리오 그리고 뭐 박근혜 사면론, 이명박 사면론 이런 얘기하는 게 가장 원하는 방향이라는 의견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지적 어떻게 보십니까? 그 사실은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 후보로 결정이 되거나 야권의 단일 후보로 결정됐을 때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건너야 될 하나의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이 논란에 이제 씨앗을 뿌린 이제 김용판 의원의 이제 기자회견 같은 경우 제가 같은 당이긴 합니다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면 시기와 방식이 적절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았다. 물론 이제 김용판 의원 입장에서야 국정원 댓글 사건의 수사를 받았던 당사자이고 기소가 됐는데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억울하겠죠. 그 억울함을 발표하는 건 뭐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만 시기적으로도 이미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된 게 2015년입니다. 2015년에 무죄 확정됐던 분이 지금 2021년에 지금 국민의힘이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정말 극적으로 승리를 해서 내년 대권의 정권 교체를 위해서 야권이 연대해야 되는 상황에 그 이야기를 불쑥 들고 나오는 게 시기적으로 적절했는지에 대한 개인적인 좀 의문이 있고요. 방식도 지금 현역 국회의원이십니다. 대구를 지역구로 두신 분입니다. 그러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가지고 마치 윤석열 전 총장의 이 검찰로서의 기소했던 게 마치 친문 무죄, 반문 유죄라고 하는 똑같은 공식으로 친검 무죄, 반검 유죄라는 형식으로 이렇게 공격을 하면 검찰의 존립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돼버릴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시기적으로도 좀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고 방식도 좀 과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또 시기적으로 더 문제인 것은 우리 조상호 대변인이 이야기했지만 가뜩이나 보궐선거에서 이겨서 이제 야권이 다시 한번 좀 해볼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을 회복한 상황인데 사면론 심지어 탄핵 부정 발언까지 나오면서 다시 도로 한국당으로 가는 게 아닌가 또 오만해지는 게 아닌가라는 이런 의구심이 드는 차에 이 윤석열 전 총장의 수사권 특히 이제 물론 본인의 무죄와 관련된 억울함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좀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저는 정진석 의원이 중진으로서 뭐 적당히 이야기했다고 생각합니다만 좀 과했다라는 생각이 저도 개인적으로 듭니다.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방금 이 1차 투표 결과가 나왔으니까 아까 이강 틀렸습니다. 제가 틀렸네요. 네, 김기현 그리고 권성동이라고 했는데 결국 김기현, 김태흠 이렇게 됐고 표수 차도 꽤 났어요. 1, 2등과 3, 4등 그렇습니다. 사이에. 이거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의원 한 표 한 표가 마음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당대표 선거보다 더 예측이 어려운 게 원내대표 선거고 여야를 막론하고 기자분들이나 언론에서도 사실 점치기가 어려운 건데요. 오늘도 역시나 다를까 저 이강 구도가 깨졌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2차 투표 결과는 잠시 뒤에 이제 전해지는 대로 공개를 해드리고요.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전 총장 사퇴 이후에 이 검찰총장 자리가 50일 넘게 공석입니다. 이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 누가 될 것인가 이 초미의 관심사인데 자, 관련해서 가장 궁금했던 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이 최종 후보에 포함이 될까였고 제외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뭐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이번에 피해자 신분인 것 때문에 검찰총장이 될 수 없다. 그거는 저는 이해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이해할 수 없다. 왜냐하면 지금 이성윤 검찰총장을 배제한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게 기준이라면 그거는 잘못됐다. 기준이 잘못됐다. 네, 그 기준. 왜냐하면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아무래도 이번 그 총장 후보 인선에서 배제된 건 저는 능력 부족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본인이 스스로 중앙지검장 자리에 있는데 그 밑에 어떤 보면은 부장검사, 부장검사, 차장검사들이 본인의 지휘 통제가 안 먹히고 있잖아요. 안 따르고 있고. 그러면 이건 이런 정도의 조직 장악력으로 어떻게 그러니까 중앙지검장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검찰 총수의 자리에 앉아서 전국에 있는 검찰청 전체를 지휘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개별적인 검사로서의 능력은 모르겠는데 전체의 어떤 조직의 수장으로서의 역할은 맡겨보니까 보여준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부적절하다고 보는 것이고, 다만 이번에 피의자가 된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전 총장이 마지막으로 정말 아주 치사한 방법으로 어떻게 보면 자기의 검찰 내의 정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사람을 제거하기 위해서 원래 이게 그러니까 이게 수사가 제일 진행될 수 없었던 상황이니까 갑자기 수사팀을 자신이 최측근에 있는 수원지검에다가 다시 재배당을 해가지고 그래서 겨우 수사를 갖다 밀어붙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본다면 본인은 굉장히 억울한 측면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 건과 별개로 일단은 검찰 총수로서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준 바가 없다.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앉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배제된 것이라고 봅니다. 네. 왜 배제됐는지 관련 녹취는 또 준비가 돼 있는데 잠시 뒤에 한번 들어보고 먼저 이 녹취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최종 후보 가운데 누가 될 것인가 하마평이 무성한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 오늘 최종 후보를 대통령에게 당장 제청하지 않고 조금 더 심사숙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아침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심사숙고하는 이유는 말 그대로 워낙 중요한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총장 제청 관련해 갖고 그러면 지금 좀 마음속에 정하신 후보는 있으신 건가요? 정했으면 심사숙고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네. 혹시 주말간에 청와대랑 이제 상의를 하거나 그러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건 어떻든 대통령께서 인사권을 잘 행사하실 수 있도록 제가 제청하는 사람으로서 충분하게 준비를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숙고의 시간을 갖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숙고의 시간을 가지겠다. 그리고 어떤 의미고 또 지금 저희가 아까 얘기했지만 문재인 정부의 이제 마지막 검찰총장 어떤 역량을 좀 갖춰야 될까요? 마지막 임기를 지나서 이제 사실 임기가 2년으로 이제 보장이 되는 총장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은 바로 직전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쓴맛을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법무부 장관인 박범계 장관 그리고 제청을 받은 다음에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번에 임기를 마지막까지 같이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신임 검찰총장의 인선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임기 후반에 국정 운영의 동력을 유지하면서 국정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리더십을 확보할 수 있는 검찰총장이 필요한 것도 하나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드러내지는 않았겠지만 임기 말이면 사실 레임덕이라고 하는 권력의 누수 현상이 피할 수가 없는 건데 그 레임덕 상황에서 다양하게 퍼져나가는 정치적 이슈가 검찰화되고 수사화되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의 요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랬을 때 지금 임기 마지막을 같이 할 검찰총장이 어떻게 잘 지켜줄 수 있을 것인가. 원칙적으로 이 부분을 다 디펜스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안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정의 마무리를 같이 할 수 있는 안정성 그리고 또 하나는 임기 말에 터져나올 수 있는 권력의 누수 현상을 그래도 지켜낼 수 있는 정치적인 어떤 고려 이런 것들이 동시에 저는 작동이 될 거라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성윤 지검장이 탈락하면서 지금 후보 추천위에서 올라온 4명 중에서 어떤 분을 골라야 될지 장관이나 아마 청와대나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검찰총장을 그렇게 관리형으로 뽑는다고 항상 정권 말에 그런 얘기들이 나오지만 그래서 성공한 케이스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원칙대로 잘 관리되고 조직 관리를 할 수 있고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그냥 뽑고 그다음에 다만 대통령의 국정 철학은 공유해야죠.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뭡니까? 검찰 개혁이었거든요. 그 중에서도 검경이 서로 간의 권한 분배를 통해서 상호 견제에서 균형을 맞춰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도록 하는 거기에 방점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새롭게 이제 제도 변화가 있었으니까 이 변화된 제도를 제대로 안착시킬 의지를 가진 그런 검찰총장이 이렇게 능력 있고 그렇게 의지를 가진 검찰총장이 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그렇게 봅니다. 네, 조직 관리와 능력 그리고 국정 철학 공유 같은 이제 가치를 강조해 주셨고 안정성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아까 잠시 얘기를 했지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번 최종 후보 4명 사이에 들지 못했는데 어떤 이유로 최종 명단에서 제외가 됐을까요? 관련한 녹취 들어보겠습니다. 자기 조직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조직의 수장이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정 정치 편향성이 높은 분도 마찬가지로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방금 말씀 주신 분은 이성윤 지검장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네네.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 검찰총장은 좀 안정감 이런 것들이 주로 판단 기준이 좀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정치적으로 좀
논란이 될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빠질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좀 예상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관련 주제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면 자, 지금 가장 유력하다고 꼽히는 인물이 김호수 전 법무부 차관입니다. 물론 인사 관련 예측이 진짜 어렵고 뭐 틀리는 경우도 많지만 아무래도 뭐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파악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장점이 될 테고 반면에 이제 뭐 야당 입장에서는 또 중립성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는 목소리도 있고 이 부분 좀 어떻게 볼까요? 근데 중립성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어떤 수사에 어떤 구체적인 수사와 관련해서 김호수 전 차관이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나요? 저는 그런 걸 기억나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름 굉장히 무난하고 그다음에 무난한 조직 관리를 해왔다고 보통 평을 듣고 있고요. 그다음에 검찰 내에 주요 요직을 전부 거쳤어요. 네. 지금 저는 그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검찰총장이라는 자리는 단순히 수사를 지휘하는 자리일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 국민들의 관점에서 그 수사가 어느 정도까지 수준을 하는 것이 맞는가, 그리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에서 사실은 수사팀, 현장 수사팀과 조율을 통해서 잘 장악해 나가면서 사건을 국민들이 피로감이 높이지 않도록 적당히 마무리하는 능력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이렇게 검찰 내 주요 요직을 차근차근 거친 사람들은 그런 정무적 어떤 흐름이나 판단 같은 것들을 굉장히 잘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지금 추천된 네 분들이 뭐 다들 훌륭하다고 보지만 개인적으로 볼 때는 김호수 전 차관이나 현재 지금 대검 차장으로 있는 조남관 차장 이 정도는 굉장히 그 검찰 내에서도 어떻게 보면 수사 실무가로서의 능력도 굉장히 출중하게 보여준 데다가 그 이후에 그 지휘 계통에서 그 중요한 자리들을 다 거쳐왔기 때문에 나름 바람직한 인사 추천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김구식 교수님 짧게 들어볼게요. 우선 이제 검찰에 대해서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이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검경 수사권 조정도 하면서 이제 검찰 개혁을 많이 했습니다만 또 검찰이 너무 기득권화되는 것도 막아낼 수 있는 저는 그런 목표를 다 달성하는 그 뚜렷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강조하는 것도 좋지만 국정 철학만 강조하다 보면 검찰 개혁을 이야기하면서 검찰의 힘 빼기에만 강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조국 사건 이후로 이제 벌어졌던 게 그러면 청와대나 권력의 눈치를 봐야 되느냐 이 부분이 계속 남아있는 숙제가 되기 때문에 저는 검찰의 과도해진 비대해진 권한을 줄이는 거하고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갖는 이 두 가지 과제, 독립성과 균형성 이것들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적임자를 뽑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건 뭐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이지만 저희 야당에서 크게 기대는 하고 있고 있지 않습니다. 네. 비대해진 권한을 축소시키면서도 이제 독립성도 보장이 돼야 된다 얘기해 주셨어요. 자, 마지막 주제 볼 텐데요. 최근에 이 문재인 대통령과 그리고 여당을 향한 2030 민심이 심상치 않다 여론조사 등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청와대에서도 이 2030 세대를 겨냥한 청년 정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부터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일기장에는 빈곤에 시달리던 평범한 하층 청년의 삶이 담겨져 있습니다. 가난과 학력에 대한 콤플렉스도 있었지만 공부를 계속하고 좋은 삶에 대해 고민하며 사회를 바꾸려는 의지를 갖게 된 한 사람의 삶의 궤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있는 청년들이 코로나 충격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대책을 넘어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네, 관련해서 오늘 나온 이 갤럽 여론조사 한번 보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나온 한국갤럽 여론조사 문 대통령 직무 긍정률이 이제 29%입니다. 지난주보다 이제 2%포인트가 낮아졌고, 뭐 30%가 깨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 다음 그래픽으로 넘어가서 연령별로 지금 어떻게 본다를 이제 보면 그 가운데 저희가 18살에서 29살 이제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에 좀 주목을 해봤는데 이제 전체적인 게 아까 29% 잘하고 있다가 근데 이 연령대는 21%로 좀 유의미하게 낮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관련해서 얘기를 안 들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예, 사실은 지금 청년들이 뭐 느끼고 있는 그런 절망감에 대해서 과연 이제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그다음에 정부가 제대로 그에 답하고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좀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젊은 그 청년들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뭐 대통령 잠깐 언급도 나오셨는데 코로나 같이 이렇게 질병으로 인해서 경기가 위축되면 제일 많이 고통을 받는 게 사실은 그 경제적 약자들입니다. 그리고 20대는 아직 자신이 스스로 경제적 기반을 만들기는 어려운 세대거든요. 그래서 경제적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이 경기 위축으로 인해서 있던 일자리마저 사라지고 아니면은 일자리는 갈수록 악화하고 뭐 지금 뭐 이제 이번에도 뭐 서울시장 후보들이 각각에 나서면서 뭐 어떤 후보는 편의점에 가고 어떤 후보는 뭐 지하철을 방문하고 했지만 그런 데서 보면 또 그렇게 굉장히 뭐 어떻게 보면 고용 안정성이 떨어지고 불안한 그런 비정규직은 다 또 청년들의 몫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그 정부 여당이 너무 이제 어떤 코로나라는 중차대한 국가적 위기에 대응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역량이 흩어진 측면도 있지만 젊은 청년들에게 정말 필요한 정책에 대한 역량을 좀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청년들 입장에서는 하나도 느껴지는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은 없는데 오히려 이른바 꼰대질이라고 하잖아요. 뭐 예를 들면 문선수 위원장이 잘못된 길로 가면 가르쳐야 된다거나 어른이라면 그렇게 가르칠 문제가 아니라 시장의 반응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내놔야지. 너 이거 잘못됐으니까 하지 마라고 훈계질을 그런 거라면 뭐 정책 당국자가 뭐가 필요합니까? 그냥 다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실망감이 커지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얘기하신 것 중에서 예를 들어서 가상화폐에 투자를 한다면 네네. 왜 거기에 매몰될 수밖에 없는지 문제를 파악해서 그렇지 않을 세상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가상화폐는 가치가 없어서 투자를 하면 큰 손실을 보니 하지 말도록 하여라. 그리고 이게 사실은 암호화폐 같은 제도 자체가 그러니까 시장이 만들어낸 거예요. 시장이 만들어낸 거를 정부는 항상 시장에서 이미 만들어진 부분에 대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작업을 하는 거지 시장 자체를 부정하려 하면 안 되거든요. 그거는 굉장히 상식적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시장 자체를 부정하면서 여기에 빠져드는 젊은이들을 탓하고 있다. 아니 그러기 전에 먼저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부작용들이 있거든요. 그 부작용 방지책 제대로 내놓은 거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만 아쉽다. 더 여쭤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청와대가 뭐 이철희 정무수석 단장으로 하는 청년 TF를 지금 만들었습니다. 이 TF 만든 것 자체에 의미 부여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전달이 될까? 실제 청년들이 얼마나 거기에 뭐 목소리가 거기까지 올라갈까?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좀 잘 운영이 될까요? 일단은 이철희 정무수석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관점에서 지금 현 정부에 다양한 시각을 줄 수 있는 뭐 인사라고 이제 평을 듣고 이번에 이제 정무수석이 취임했는데. 뭐 이철희 정무수석 자체는 청년이 아니죠. 이제 나이도 좀 꽤 있으시고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본인이 직접 그 젊은 청년들과 소통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TF를 만들고 구성하면서 그리고 그 이후에 실제로 실행하면서 그 부분을 가장 염두에 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청와대 내부에 있으면서 어떤 이렇게 데이터나 자료만 접하는 거 가지고 실질적인 어떤 그 청년들의 고통이 체감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현장 속으로 가고 또 어떻게 실제 현장에서 그렇게 취업과 육아와 그다음에 어떤 결혼의 고통을 겪고 있는 젊은 청년들이 이 실질적인 목소리를 TFT에 전달할 수 있는지 그 창구를 만드는데 일단은 더 주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자, 지금 야당 같은 경우도 사실 이 반사체가 아니라 발광체, 그러니까 빛을 스스로 발하려면 지금 사실 국민의힘 내에서도 뭐 2030 지금 뭐 어떻게 보면 반사이익을 많이 얻고 있지만 주체적으로 어떤 많은 뭐 새로운 대안을 내놨다거나 아니면 꼰대 이미지를 탈피했다 이런 분석은 크게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2030 세대의 상대적인 박탈감 또는 좌절감 같은 건 특히나 이제 기성세대에서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너무 많을 거예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소통의 단절이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그런데 이제
왜냐하면 저는 50대 후반인데 50대 정도만 되더라도 사실은 취업이 굉장히 지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쉬웠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의 20대가 겪는 취업난과 그다음에 육아, 그다음에 또 뭐 출산, 그다음에 가정을 꾸리고 결혼하고 이 수많은 것들이 정상적으로 하기가 너무 버거운 세상에 돼 있거든요. 저도 저의 자녀를 보면 그렇고. 그래서 그런 지금 20대, 30대가 겪는 정말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그 처절한 그 박탈감 이런 것들을 먼저 여야나 또는 청와대나 정부가 일단 이해하고 소통하는 게 우선이라고 보고요. 네.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보궐선거 결과에 20대 표심이 흔들렸다고 그러니까 여당도 깜짝 놀라고 야당은 그걸 또 뭐 활용하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결국 젠더 갈등으로 또 번지지 않습니까? 뭐 군 가산점 논란이 또 다시 불거져 나오고 여성 징병제 이야기가 사실 뜬금없이 나오고 군대 관계 벼슬이라고 주장하고 또 여성 운동 하시는 부분이나 또 페미니스트에서는 또 반대하고 이게 사실은 20, 30대가 여성이 따로 있고 남성이 따로 있고 뭐 슬픔과 고통이 뭐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같은 세대에 같은 공감을 하고 있는 그 좌절을 느끼고 있는 건데 이걸 또 다시 젠더 갈등으로 찢어놓으니까 저는 그건 굉장히 잘못된 접근이라고 봐요. 그래서 뭐 야당도 마찬가지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우선적인 책임을 갖고 있는 건 정부 여당이기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의 이 좌절과 슬픔을 조금 더 제도적으로 보완해내고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아마 정책을 내놓는 것이 시급해 보입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사실은 젊은 층하고 그다음에 이제 장년층하고의 괴리를 겪고 있는 게 실질적으로 젊은 층들은 경제적 자산도 부족하지만 사회적 자산도 거의 전무하거든요. 아직 이제 사회 초년병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사회적 경제적 자산들을 어떻게 국가가 지원할 것인가. 그래서 뭐 요즘 나오는 논의들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무슨 뭐 이른바 그 이재명 지사가 얘기하는 기본 시리즈 같은 것도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기초 자산을 만들어 주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이제 정치권이 진지하게 한번 논의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뭐 2030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정치권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돌아다니는 영상 중에서 이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이 최신 유행하고 있는 노래에 맞춰서 춤을 추는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뭐 일종의 소통 노력으로 읽히기도 하는데 먼저 관련 영상 한번 보고 다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게 이제 틱톡이라는 SNS 프로그램에 나온 영상인데 소리가 지금 안 들어갔나 보죠? 네. 지금 뭐 하는 건가? 죄송합니다. 얼른 일어나서 춤추지 않고 네. 지금 두 분은 무슨 영상인지 혹시 아시겠어요, 이게? 뭐 브레이브걸스의 춤이라고 하는데 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알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 춤의 포인트를 잘 못 살렸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그냥 보면서 저도 참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만큼 뭐 이제 노력을 하는 건데 뭐 이런 단순히 뭐 춤을 춘다고 뭐 마음을 이해하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노력을 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자 관련해서 녹취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대권 이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제 시작을 한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이제 관련 뭐 1호 공약까지는 아니더라도 처음으로 이제 의견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부모 찬스 없이도 자립 기반 마련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1억 원을 지원할 수 있는 이제 정책을 설계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고 오늘 아침 인터뷰에서도 관련 내용 언급했네요. 한번 들어보시죠. 사실은 작년에 소위 말하는 인구 데드크로스 그러니까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보다 늘었으니까 인구가 줄기 시작한 것이죠. 예. 그럼 대한민국은 누가 운영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청년들이 너무 아프죠. 예. 그래서 그 청년들이 희망을 갖고 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을까?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고 있어서 그 일단을 한번 네, 지금 국민의힘 이 원내대표 최종 투표 결과가 발표가 됐다고 하네요. 현장으로 1번, 연결을 김태흠 후보 총 득표수 34표. 기호 3번 김기현 후보 66표. 자, 이상으로 따라서 원내대표 선출 규정 제22조 제1항에 의거하여 김기현 후보가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단상 준비해 주시고요.
네, 우리 단상하고 예, 다음은 당선자께 국민의 힘을 위해 열심히 뛰어주시기를 바라는 염원을 담아서 꽃다발 증정을 하겠습니다. 당선자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시나리오가 없어졌어요. 예. 다음 상관의 경장 시나리오는 없고요. 다음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대표님 나오세요. 예, 다음으로 기념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당선자를 비롯해서 그동안 중책을 맡아 수고해 주신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 원내대표님, 이종배 정책위의장님, 김성원 선거관리위원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예, 당선자님 나와 주십시오. 근데 손을 못 들시겠다. 예, 여러분 뜨거운 격려 박수 부탁드립니다. 꽃다발 내려놓고 같이 손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예, 사진 촬영을 위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두 분 따로 사진 촬영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손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동안 수고해 주신 주호영 원내대표님 그리고 앞으로 당을 이끌게 될 김기현 원내대표님의 사진 촬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기현 후보님, 당선자님 다시 나와주시죠. 새로 선출되신 김기현 원내대표 당선자의 당선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정말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원내대표로 선출해 주신 우리 의원님들께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멋진 레이스를 펼쳐 주셨던 우리 김태형 후보님, 유의동 후보님, 또 그리고 권성동 후보님께도 위로의 말씀과 함께 페어플레이를 끝까지 잘해 주신 데서 감사 인사의 말씀도 올립니다. 사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입니다. 당선된 직후의 마음은 정말 무겁고 가야 할 이 험한 길 어떻게 가야 할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다가옵니다. 너무나 중요한 역사의 변곡점에서 우리가 다시 상승할 것이냐 아니면 침몰할 것이냐를 결정해야 되는 너무나 중요한 시점에 업무를 이 원내대표직을 맡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자신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내고 내년 대선에서 이겨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자랑스러운 나라 만드는데 저와 우리 의원님들이 힘을 합치면 반드시 그 결과를 이루어낼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늘 승부를 걸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싸우면 이길 것입니다. 이기는 그 방법은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우리 의원님들과
하나가 되는 소통과 공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경쟁하면서 때로는 서로 간에 다른 후보를 밀고 이렇게 했겠지만 그것은 우리의 아름다운 경선의 과정일 뿐인 것이지 우리가 하나라는 정신을 결코 깰 수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결코 편벽되거나 혹은 편향된 모습으로 당을 이끌어가지 않고 제가 꿈꿔왔던 비주류, 다시 비주류가 당의 대표가 되고 그러면서 역동성이 넘치는 다이내믹한 우리 국민의힘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앞장서겠습니다. 헌신하고 목숨 걸고 앞장서서 싸울 것은 싸우고 지킬 것은 지키겠습니다. 그러면서 의원님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 당의 주인으로 되도록 모시고 제가 할 수 있는 서번트로서 역할을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성원과 질책, 때로는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김기현 의원의 말까지 들어봤습니다. 이 표 흐름을 보면 이 권성동, 유이동 지지한 표가 거의 김기현 이제 신임 원내대표에게 간 것 같아요. 66표를 얻었는데, 자 그동안 이제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영남당 공격은 좀 여당의 공격용 프레임을 우리가 그대로 차용하는 거다 이런 얘기했고 자신의 뭐 풍부한 경륜 전략 이런 거 강조를 했습니다. 영남 지지 토대로 전국 정당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앞으로 좀 어떻게 좀 변화가 될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그 김태흠 의원 표가 이렇게 확장되지 않고 3, 4위 표가 다 대거 이 김기현 의원 표로 간 것은 아마도 이제 신임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당의 얼굴이기 때문에 네. 이제 김태흠 의원이 갖고 있는 친박 이미지라는 게 좀 있거든요. 그리고 세다, 네. 이런 그래서 투쟁 이제 이런 그런 감정을. 이미지가 좀 부담스러워서 아마 3, 4위로 찍었던 분들이 아마 대거 김기현 의원을 갔던 것 같고요. 김기현 의원이 이제 영남 출신의 사선 의원이기 때문에 이제 차기 당대 지도부 선출해서 이제 당 대표가 또 다시 영남은 나올 것인지에 대한 아마 정치적인 계산이 좀 복잡하게 돌아갈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을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기현 후보를 선택했던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라고 그러는데 하나는 울산시장 선거 사건의 사실은 가장 큰 피해자잖아요. 네. 당사자이고. 그래서 그동안에 그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투쟁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과 싸우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당사자로서의 어떤 투쟁성을 하나 높이 산 것 같고요. 그러면서도 보면 개인적인 평가에서 굉장히 온화하고 온건하고 굉장히 합리적인 이런 평판이 굉장히 강해서 그런 두 가지의 요소가 이번에 신임 원내대표이면서 비대위원장 권한대행으로서 차기 당 지도부를 구성하는 데까지 그 중립적으로 잘 관리하지 않을까 이런 아마 대중적인 평판을 받은 것 같습니다. 여당과의 협상에서 목소리는 내면서 그러면서 개인적으로는 좀 온화하다 네. 이런 부분을 강조를 해주셨고 자, 앞으로 좀 이 여당과의 이제 파트너로서 관계 설정 어떻게 될까요? 사실은 근데 뭐 지금 재보궐선거 같은 보통 일반적으로 재보궐선거는 과거에 귀족 투표라 그래가지고 과거에 어떤 잘못된 부분을 지적받기 때문에 보통 정부 여당에게 불리하다고 하지만 이제 앞으로 남은 가장 중요한 선거가 대선일 텐데 대선의 경우에 이제 뭐 어떤 미래지향적 투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희망을 향한 투표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 여지껏 국민의힘이 보여줬던 건 그냥 대여 투쟁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만 가지고는 집권하기 어렵다. 오히려 그 대여 투쟁 뭐 물론 정부 여당의 잘못한 부분을 강하게 질책하고 지적하는 게 야당의 몫이긴 하지만 그걸 넘어서는 그러니까 협치의 공간이 필요한 곳에서 협치를 통해서 뭔가 성과를 만들어내는 걸 야당이 보여줘야만 국민들이 마음을 열 거라고 봅니다. 아까 이 결과가 발표되면서 이 청년과의 공감 부분 조금 얘기를 많이 못 나눠서 아쉬운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음번에 두 분 또 모시고 한 번 더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조상우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 부대변인,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과 함께 전국 관련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이틀 연속 60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를 기준으로 국내 확진자가 661명 추가돼 누적 12만 2,007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 발생은 642명으로 수도권에서만 351명이 확진됐습니다.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울산이 60명, 경남 37명 등 경남권 합계가 128명에 달하고 대전이 31명, 경북 27명 등을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를 억제하기 위해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다음 달 23일까지 3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제한 시간도 같은 기간만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15일부터 시행된 현행의 조치는 5차례나 연장되면서 3달 동안 이어지게 됐습니다. 육군훈련소가 방역을 이유로 훈련병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훈련병들 사이에 접촉을 막겠다며 열흘 넘게 목욕을 못하게 하고 화장실 이용 시간 2분을 넘기면 욕설을 하는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는 건데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육군뿐 아니라 각군 훈련소의 과잉 방역 실태에 대한 조사에 나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신준명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먼저 논란이 된 육군훈련소의 과잉 방역 설명해 주시죠. 네, 자신의 아들이 어제 육군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마치고 돌아왔다는 한 아버지의 제보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공익근무요원으로 입대해서 3주간 훈련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건데요. 아들이 겪은 3주간의 훈련소 생활은 최근 논란이 된 처참한 상황과 똑같았다고 말했습니다. 끼니마다 3가지 반찬으로 구성된 식사가 제공됐는데 김치만 2개에 어묵 반찬이 전부인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 13일 만에야 처음으로 목욕할 수 있었고 화장실 사용도 제한돼 기본적인 용변조차 편하게 해결할 수 없었다고도 했습니다. 군인권센터도 훈련소의 과잉 방역 실태에 대해 제보를 받고 폭로에 나섰는데요. 육군훈련소의 한 연대는 생활관별로 화장실 이용 시간을 2분으로 제한했다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조교들이 화장실 앞에서 타이머로 시간을 재고 이를 어기면 조교들이 훈련병들에게 심한 욕설과 폭언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육군훈련소에 입소한 훈련병들은 입소한 뒤 열흘 넘도록 유전자 증폭 검사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데 훈련소 측은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공용정수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서도 훈련병들에게 하루 생수 500ml 한 병만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훈련병들이 수돗물을 몰래 마시거나 이마저도 못해 탈수 증상으로 의무대를 찾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육군훈련소는 코로나19 방역 조치라며 훈련병들에게 3일간 양치와 세면을 금지해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군인권센터는 이처럼 육군훈련소가 방역을 이유로 훈련병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직권조사를 요청했습니다. 네, 인권위는 육군훈련소뿐 아니라 전국 훈련소의 방역 실태를 조사하겠다고 나섰죠. 네, 그렇습니다. 인권위는 육군훈련소뿐만 아니라 해군과 공군, 해병대, 신병교육대 등을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2021년도 군 인권 상황 실태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인권위는 각군 훈련소가 군인화 교육과 감염병 예방을 이유로 훈련병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제한하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군은 불거진 의혹과 제보 가운데 새로운 내용의 경우 정확한 경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권위 조사에도 성실하게 임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최근 훈련병뿐만 아니라 곰팡이 핀 열악한 시설의 군 장병들을 격리하고 부실한 급식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는데요. 국방부가 나서서 전군의 방역 지침을 총체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미국 뉴욕시가 코로나19 극복에 속도를 내면서 뉴욕시장이 7월 1일부터 시 전체를 100% 정상화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건수는 코로나 사태 후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백신 접종과 함께 미 고용시장도 회복되는 모습입니다. 조수연 기자입니다. 뉴욕 시내 미용실과 음식점 야외 테라스 곳곳에 손님들이 눈에 띕니다. 아직 일상이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지만 코로나 사태 이전의 모습을 서서히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백신 1차 접종률도 성인 인구의 50% 수준으로 증가하자 빌 더블라지오 시장이 야심찬 목표를 내놓았습니다. 7월 1일부터는 뉴욕시를 100% 정상화하겠다는 겁니다. We now can set this goal because we've been moving forward constantly, more and more vaccinations, fewer and fewer infections. 이에 따라 7월부터는 모든 업소의 영업 제한이 풀리고 지하철도 다시 24시간 운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Our mayor and our president are ready to open things up, and that's because New Yorkers have done a wonderful job of masking up and getting vaccinated and believing in science. So we got to see it on our own with our own eyes. And I think it might be safer, but we just don't know yet. 미국 전체 상황도 확연히 나아지는 모습입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코로나 사태 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18일부터 한 주 동안 55만 3천 건으로 집계됐는데 3주 연속 감소세를 이어간 겁니다. 코로나 사태 이전과 비교하면 아직 2배 이상 많지만 백신 접종과 함께 고용시장의 회복세가 갈수록 뚜렷해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미국 노동부는 또 지난달 전국에서 91만 6천 개의 일자리가 증가한 데 이어 이번 달에는 87만 5천 개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지난해 4월 14.8%에 달했던 실업률은 지난 3월 6%대까지 떨어지는 등 미국이 경제 회복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치매와 대장암 등 8개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이 국내에서 개발됐습니다. 이른바 인공지능 의사로 불리는 이 기술은 앞으로 더 다양한 질환을 진단하기 위해서 활용 범위를 넓혀 나갈 계획입니다. 이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장 내시경 화면입니다. 눈으로 잘 보이지 않는 작은 용종을 인공지능이 정확히 찾아내 표시합니다. 검사 시간을 줄이는 것은 물론 의사가 직접 하는 것보다 정확도를 크게 높였습니다. 의료진 분들이 놓칠 뻔한 용종들을 많이 찾아냄으로써 의료 만족도도 많이 높아졌고 무엇보다도 대장 검사를 해야 되는 환자 입장에서는 대장암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었다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인공지능 의사가 본격적으로 의료 현장에 투입됩니다. 대장암부터 유방암, 심장질환까지 8개 질병을 진단하거나 치료하는 데 사용됩니다. 국내 의료기관 26곳과 ICT 기업 22곳이 3년 동안 개발에 참여했습니다. 최대 6시간 걸리던 치매 진단은 1분으로 줄였고 전립선암 재발 위험이나 유방암에 걸릴 확률도 더욱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임상검증을 성공해서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된 AI 소프트웨어 기능이 세계적 수준이라는 것을 명실상부하게 증명해준 쾌거로 보여주었습니다. 앞으로 인공지능 의사는 8개 질병 외에 12개 질병을 추가로 진단할 수 있도록 연구를 계속합니다. 2024년에는 20개 질병을 진단하는 인공지능 의사를 의료 현장에 활용한다는 것이 정부와 의료계의 목표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혜리입니다.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이를 노린 해킹 공격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신종수법과 다양한 악성 코드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점인데요. 특히 이 가운데는 최근 외화벌이가 어려워진 북한에서 조직적으로 유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황희경 기자. 네, 통일외교안보부입니다. 네, 먼저 이번에 발견된 수법 어떤 내용입니까? 네, 간단히 말해 가상화폐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이메일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 악성 코드가 담긴 앱이 자동적으로 설치되고 개인정보를 빼내가는 수법입니다. 수법 자체는 흔히 볼 수 있는 거지만 일반 개인이 피해가기 어렵게 교묘한 장치들이 숨겨져 있는 게 특징입니다. 공공기관 직원 A씨는 가상화폐 투자자인데요. 과거에 가짜화폐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서미츠라는 가상화폐에 피해자 보상, 고객 대응 매뉴얼이라는 제목의 메일을 받았습니다. 만약 피해자였다면 당연히 또 피해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관심을 끌 만한 제목이죠. 메일을 여니 사이트 링크가 하나 나왔는데요. 이 링크를 클릭하면 자동적으로 드롭팡이라는 이름의 악성 코드가 담긴 앱이 깔리고 개인정보를 빼돌리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이 앱은 휴대전화에서만 작동되도록 돼 있어서 직장 PC에서 메일을 열었던 A씨는 피해는 면했는데요. 특히 이 앱은 이더, 지갑, 코인, 토큰 등 가상화폐 관련 단어 13개가 포함된 파일을 선별적으로 수집, 절취하는 기능이 포함돼 있어 가상화폐 투자자가 휴대폰에서 메일을 열었다면 큰 피해를 입을 뻔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같은 사례가 북한의 해커 조직 공격으로 추정이 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 해커 조직의 공격 여부는 해킹에 사용된 악성 코드의 방식이나 해킹 시도 지점 등을 분석해 파악하는데요. 이번 시도도 이 같은 분석 결과와 방식 등으로 미뤄 북한 측의 소행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대북 제재로 오래전부터 외화벌이가 끊기는 상태인데요. 대신 대대적인 해커 부대를 조직해 가상화폐 거래소라든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화폐 탈취 시도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에는 거제시 아주동 수재 어묵 품평회 참가 신청서라는 제목의 문서 파일을 통해 악성 코드가 유포되도록 하는 수법의 해킹 시도도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요. 특히 남북이 같은 언어를 사용하다 보니 국내 가상화폐 투자자들에게 금전 탈취를 목적으로 하는 해킹이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의 말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사이버 공격을 만능의 보검으로 인식하고 있고 사이버 부대를 직속으로 관리할 만큼 상당히 중요한 전략적 수단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북 제재가 앞으로 이제 장기화되는 국면에서 이 사이버 공격은 앞으로 더욱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공공기관 인터넷망의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에서 대부분 포착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가 필요하다고요? 네, 이번 서미트 매뉴얼 사례의 경우 공공기관 내 PC에서 악성 코드가 유포될 뻔했기 때문에 국정원 사이버 안보센터에서 바로 포착이 됐습니다. 국정원은 곧바로 해당 기관 사이버 안전부서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고 악성 코드 제거와 PC 초기화, 유사한 해킹 메일 주의 권고 등의 조치를 취했는데요. 하지만 이번 사례 말고도 가상화폐 시세 확인 앱 등으로 위장한 악성 코드 여러 종이 국내에 유포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국정원 사이버안보센터 관계자는 가상화폐 투자가 활성화되면서 투자자 휴대폰 등을 통해 가상화폐를 절취하는 신종 유형의 타깃형 해킹 공격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국정원은 민간 보안업체와 정보 공유를 통해 이 같은 악성 코드를 감지할 수 있도록 보안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고 대테러와 사이버 안보 등 유관 부서와 공동 대응을 펼쳐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에는 주요 방산업체와 사이버 위협 정보 공유 협약을 체결하고 삼성, LG 등 7대 그룹 42개 기업과 사이버 위협 정보도 공유하기로 했는데요. 홈페이지에 사이버 해킹과 국제 금융 사기 수법도 예방적 차원에서 소개되어 있는 만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관련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면서 일반 개인들이 사실 전부 피해가기가 쉽지 않아졌습니다. 주의를 해야 할 점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수법이 점차 교묘해지고 특정 개인을 표적으로 하는 해킹 시도도 등장하고 있어서 일반인의 경우 이를 사전에 알고 예방하기란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개인들이 판단할 수 없도록 보내는 악성 코드가 사실 최신 트렌드예요. 모르는 사람한테 온 압축 파일을 내가 열어봤는데 거기 안에 exe 파일이 있다 하고는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거죠. 열어볼지 말지 가능하면 안 열어보는 게 좋아요. 근데 어떤 기관에서도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보내라고 하는 곳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메일 명세서나 할 때 그 내용을 입력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컴퓨터 프로그램을 조금이나마 아는 사용자라면 확장자명이 EXE로 되어 있는 실행 파일은 되도록 열지 않는다든지 주의를 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처럼 실행 파일이 아니라 일반 워드 문서나 한글 문서 등의 악성 코드를 씹는 수법도 생겨서 일반인으로서는 피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 문서 제목마저 업무나 실생활과 연관돼 있다면 열어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인데요. 다만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이메일이 있다면 열람하기 전에 보낸 일을 다시 확인해 본다든지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 메시지 안에 URL이나 첨부 파일이 있다면 실행하지 않는 등 개인 수칙을 준수하는 게 필요합니다. 또 기본적으로 모바일 백신을 설치한다든지 안전하고 확인된 경로를 통해서만 앱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황희경입니다.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4선의 김기현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울산이 지역구인 김 의원은 판사 출신으로 국회의원 3선에 성공한 뒤 울산시장을 지냈고 지난해 총선에서 다시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당내 대표적인 전략통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더불어민주당 강성 친문당원의 문자 폭탄에 대해서 홍영표, 송영길, 우원식 당대표 후보가 서로 다른 견해를 밝혔습니다. KBS 라디오 합동 토론회에서 친문 핵심으로 꼽히는 홍영표 후보는 민심과 당심이 다르지 않고 400만 당원 안에 민심이 다 투영돼 있다면서 강성 당원 구별은 문제 해결보다는 분열 프레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과도한 인신공격은 없어야 하지만 당원의 의사표현이 활발한 것은 당이 살아있다는 것이라며 당내 소통을 강화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비문에 속하는 송영길 후보는 강성 지지자라는 표현보다는 열성 지지자라는 표현이 좋다면서 시간과 돈을 내서 당에 관심을 표명하는 소중한 자원이라고 옹호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다르다고 정적을 제거하듯이 집단적으로 하는 행위는 당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며 소모적인 논쟁이 아닌 개혁의 에너지로 승화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친문과 비문 사이에 있는 우원식 후보는 자신도 문자 폭탄을 많이 받는다며 의견으로 받으면 된다면서도 욕설이나 지나친 비난은 옳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예정지 주변 땅을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는 전 경기도청 공무원과 가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오늘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전 경기도청 공무원 김모 씨를 구속 기소하고 아내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8년 8월 아내가 운영하는 회사 명의를 빌려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예정지 주변 땅 1,500여 제곱미터를 사들였습니다. 김 씨는 또 장모 명의로도 개발 예정지 땅을 사들였는데 산업단지 유치 확정 뒤 이 땅들은 3배 이상 값이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봄비 소식이 잦은 요즘입니다. 지금은 날이 흐리기만 하지만 오늘 밤부터 휴일 낮까지 전국에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는데요. 비가 내리면서 날은 다소 서늘하겠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 16도, 주말인 내일은 15도로 오늘보다 더 낮겠습니다. 당분간 외출하실 때에는 작은 우산과 함께 따뜻한 겉옷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동안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내륙 곳곳으로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강원 지역에는 5mm 안팎의 비가 가끔 내리겠습니다. 한낮에는 바람이 불며 서늘하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16도, 대전 17도, 광주 19도로 예년 수준을 4에서 6도나 밑돌겠습니다. 밤 사이에는 다시 전국에 비가 내립니다. 저녁 무렵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새벽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하겠는데요. 모레까지 영동에 최고 60mm, 영서와 경북, 제주도에 10에서 40mm, 그 밖의 지역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휴일 낮에는 비가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일요일 서울 낮 기온 19도로 기온도 다소 오르겠지만 예년보다 조금 낮아서 선선하겠습니다. 현재 울릉도 독도에는 강풍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초속 30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충청 이남 지역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이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홍나실입니다. 금요일 뉴스앤이슈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 더 뉴스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